여종 때문에 망한 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김춘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이판서댁 대문 앞에 서서 이 집 여종이 나오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지요. 김춘보는 언제나 하는 버릇처럼 우르르 그 여종 곁으로 다가가서 내 이름은 김춘보다 라는 이 한마디를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종은 그런 김춘보를 보고도 수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요. 그저 매일 아침 이때만 되면 어떤 우스운 사내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겠거니 하며 하나의 일과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랫마을에 사는 김춘보라는 사내는 어느 날 아침 우연히 이판서댁 앞을 지나다가 때마침 쓰레기를 버리려고 대문 앞에 나온 여종 옥섬이를 보았습니다. 김춘보는 여종 옥섬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하루도 보지 못하면 보고 싶을 정도로 짝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섬이 비록 천한 여종이지만 장안에서 명성이 자자한 예조판서댁 여종이므로 마음대로 사랑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한 나머지 그 아이에게 내 이름을 귀에 익도록 알려주어서 무슨 연분이 닿으면 사랑을 이루어 보겠어 하는 전술을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때를 맞추어 옥섬에게 자기의 이름을 일러주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하고 있는데 벼랑간 안방에서 마님이 옥섬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지요. 옥섬아, 걔 있느냐? 어서 이리 오너라. 그 목소리는 보통 때와는 다르게 몹시 날카로웠지요. 마님은 살기가 가득한 눈초리로 옥섬을 뚫어지게 쏘아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이런 요망한 것, 아기가 가지고 놀던 금 두꺼비를 어쨌냔 말이야. 금 두꺼비를 어느 놈에게 갖다 주었느냐? 바른 대로 되거라. 안 그러면 당장에 요절을 낼 것이니. 금 두꺼비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금 두꺼비가 어찌 되었는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 지금 마님이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금 두꺼비는 어떤 사람이 군수 한번 해볼 심산으로 작년 가을에 금 8량으로 금 두꺼비를 만들어 이댁 대감께 선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금 두꺼비는 이제 겨우 돌잡이인 이댁 대감의 장손이 몇 달 동안 잘 가지고 놀았는데 이날 낮에 옥섬이 아기를 보는 사이에 없어진 것이었지요. 이 집 남녀 종들은 도둑 누명을 모두 옥섬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댁 마님은 옥섬을 앞에 꿇어앉히고는 신문을 시작하였지요. 마님은 평소 악독하고 매섭고 인정 없기로 소문이 난 여인이었으니 옥섬에 대한 고문이 쉽사리 끝날 리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밤새도록 옥섬을 굶기고 재우지도 않은 채 갖은 악형을 가하였지요. 금 두꺼비를 어느 놈에게 주었느냐? 어서 그놈의 이름을 대란 말이야. 잠시도 쉬지 않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악형이 계속되었으나 옥섬은 이를 악물고 이것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린 여자의 몸으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옥섬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예, 마님. 김춘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거짓 실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김춘보? 그놈은 어디 사는 놈이냐? 어디 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조금 있으면 우리 대문 앞에 와 있을 것입니다. 옥섬은 말끝을 맺지도 못하고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자 아무것도 모르는 김춘보는 여느 날과 똑같이 옥섬이 대문으로 나오는 시간보다 조금 먼저 대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이때 대문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판서댁 종 2명이 나오더니 다짜고짜 김춘보를 붙들었지요. 네가 바로 김춘보지. 그러면서 대문 안으로 그를 끌고 들어가 큰 사랑 앞마당에 꿇어 앉혔습니다. 마님, 놈을 잡아왔습니다. 네 이놈, 우리 집 종이 하는 말이 금두꺼비를 너에게 주었다는데 당장 금두꺼비를 가져오던지 금두꺼비 값을 내 앞에 바치든지 하여라. 이 말을 들은 김춘보는 이것이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상하다. 그 아이가 무슨 까닭으로 금두꺼비를 나에게 주었다고 했을까? 그러나 김춘보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춘보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주인 마님의 요구대로 응하리라 결심하였지요. 김춘보는 입을 열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금두꺼비 값이 얼마나 되는지요? 금두꺼비의 무게가 24냥이니 그 무게값만 바치면 된다. 실제 금두꺼비의 무게는 8냥이었으나 마님은 무게를 3배나 늘려 말한 것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김춘보는 오막살이 집도 팔고 시골에 있는 땅 마지기까지 헐값으로 팔아서 가까스로 금두꺼비 값을 치렀습니다. 알거지가 된 김춘보는 괴나리 보찜 하나를 달랑치고 유람길에 올랐지요. 그렇게 김춘보는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따뜻한 봄이 찾아와 이판서 댁에서도 봄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온 집안을 구석구석 털어내며 깨끗이 치우고 있었는데 한 하인이 안방 윗목에 놓은 의거리를 드러내고 보니 장롱 틈새에 금 두꺼비가 끼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님, 잃어버렸던 금 두꺼비입니다. 한 여종이 금 두꺼비를 들고 나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마님이 금 두꺼비를 자세히 보니 틀림없이 옥섬이가 김춘보에게 주었다던 그 금 두꺼비가 맞았습니다. 억울한 옥섬이가 이제야 도둑 누명을 벗게 되었구나. 한 늙은 종이 이렇게 말하며 옥섬이를 위로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이댁 대감도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김춘보는 어디 있는지 찾을 도리가 없었으므로 하는 수 없이 김춘보에게 억지로 빼앗다시피 한 돈을 옥섬에게 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는 그녀를 평민 신분으로 자유롭게 나가 살게 했습니다. 옥섬은 자유의 몸이 되어 한없이 기뻤으나 아무 죄도 없이 패가 망신한 김춘보의 신세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지요. 내 죽기 전에 반드시 김춘보 서방님을 만나고 말 것이야. 그래서 꼭 신세를 갚아야지. 그리고 옥섬은 종로 쪽에 집을 한 채 사서 술청을 냈습니다. 옥섬은 이 술청에서 매일같이 김춘보가 손님으로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지요. 술청을 낸 뜻이 오로지 김춘보를 찾자는 것이었으므로 옥섬 자신이 술청에 나가 있을 필요는 없었으며 또한 큰 이익을 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데 술집이 좋더라는 소문만 내려고 했으므로 가격과 상관없이 좋은 술을 쓰고 좋은 안주를 값싸게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갔습니다. 옥섬은 손님들이 술을 달라고 하면 방 안에 그대로 앉아서는 작은 문 구멍으로 팔뚝을 내밀어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이 술집을 팔뚝집이라 불렀지요. 그러다 그의 여름도 지나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이 되고 겨울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도 어느덧 1년이 훨씬 넘었고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자 김춘보는 고향이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춘보의 고향 한양에서 왔다는 손님 하나가 한양 소식을 들려주었지요. 그러더니 종로 뒷골목에 팔뚝집이란 술집이 생겼는데 술 맛도 좋고 안주가 싸고 맛이 있어서 장안 술꾼들이 모두 그 집으로 모여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춘보는 팔뚝집 술을 맛보고 싶었지요. 김춘보는 짐을 싸가지고 한양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김춘보는 팔뚝집부터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법 날이 쌀쌀해졌구려. 술 한 잔 주시오. 우선 맛이나 좀 보게. 김춘보가 이렇게 말하니 옥섬은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지라 얼른 창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김춘보 서방님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들어오신 손님을 이 방으로 모시고 대문을 닫아라. 옥섬은 이렇게 말하고 버선발로 방에서 뛰어나와 김춘보를 맞았습니다. 뜻밖의 옥섬을 만난 김춘보는 한참 동안 어리중절해야 하였지요. 혹시 여인이 자기를 잘못 알아본 것이 아닐까 싶었지만 그녀는 틀림없는 옥섬이었습니다. 그 후 김춘보는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옥섬을 아내로 삼아 편안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검단 선사와 산적. 신라 진흥왕 때 어느 바위굴 속에 검단 선사라는 도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검단 선사가 잠을 자는데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났지요. 네가 거처하고 있는 석굴 너머 바닷가에 나가보아라. 그곳에 가면 지금 돌부처가 배에 실려 도착하고 있을 터이니 어서 가서 그 돌부처를 모시거라. 다음날 아침 검단 선사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석굴 너머 바닷가로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꿈에서 들었던 대로 돌부처를 싣고 온 배가 그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검단 선사는 곧 많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석굴 근처에다 절을 짓고 돌부처를 그곳에다 모셨지요. 그 절이 바로 지금의 선운사랍니다. 그런데 검단 선사가 절을 세울 무렵 이 마을 근처에 산적이 들끓고 바다에는 해적들이 들끓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도둑들은 마을로 떼지어 다니면서 돈과 곡식을 빼앗고 행패를 부렸지요. 절을 다 짓고 난 검단 선사는 산적들을 잘 타일러 나쁜 짓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산적들이 몰려와서 검단 선사에게 말하였지요. 선사님, 저희들은 이제부터라도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배운 기술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으니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에게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너희가 그토록 일을 하고 싶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검단 선사는 그들을 데리고 선운사에서 멀지 않은 월산리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것을 잘 보아두어라. 검단 선사는 바닷가에 나가 진흙으로 샘 같은 웅덩이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만조 때 바닷물을 가득 채워 두었다가
햇볕의 수분을 증발시켰습니다. 바닷물이 며칠 동안 증발되고 나자 웅덩이에는 하얀 덩어리가 생겼지요. 그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산적들은 바닷가에다 움막을 짓고 열심히 소금을 만들어 팔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소금은 바다와 육지로 실려나가 팔렸고 그들의 생활은 차츰차츰 나아지게 되었지요.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살게 된 것은 검단 선사님 덕분이야. 맞아. 검단 선사님이 아니었으면 아직도 나쁜 짓을 하고 있었을 것이야. 그들은 자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준 검단 선사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마을 이름을 검단 선사의 이름을 따서 검단이라 지었지요. 또한 해마다 보은염이라 하여 선운사의 봄, 가을로 소금을 2가마니씩 바치고 검단 선사의 은덕을 기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검단이란 마을의 이름은 검당이라 바뀌었지만 보은염을 바치는 전통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장사와 초립둥이. 옛날 어느 마을에 김승경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승경은 어찌나 기운이 센지 그가 주먹으로 바위를 내리치면 바위가 쩍하고 갈라질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 힘만 믿고 아무에게나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웃 마을까지 돌아다니며 함부로 남의 닭을 잡아먹기도 하고 지나가는 개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온갖 못된 짓을 저질렀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 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승경이 말을 타고 어떤 고개를 지나려는데 맞은편에 초립둥이가 말을 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길에서 마주쳤지요. 비켜! 김승경이 젊은 초립둥이를 노려보며 다짜고짜 길을 비키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오. 비키려거든 당신이 비키시오. 초립둥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놈이 네가 아직 나를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김승경은 말에서 내려 젊은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초립둥이는 말과 함께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지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절벽 아래 개울로 떨어지는 초립둥이를 보며 김승경은 통쾌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과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초립둥이는 말의 발이 물에 닿으려는 찰나 말을 번쩍 들고는 절벽을 단숨에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김승경은 너무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놈, 보통 놈이 아니잖아. 김승경은 겁이 나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초립둥이가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내 주먹 맛도 보고 가시오. 초립둥이는 김승경을 마구 두들겨 패 주었습니다. 기운 센 장사 김승겸도 초립둥이 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였지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김승경은 초립둥이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또 한 번 아무에게나 행패를 부려보시오. 내가 잘못했소. 다시는 그러지 않겠소. 이제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초립둥이는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김승경은 초립둥이에게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그는 절뚝절뚝 다리를 절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느 놈이 아버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까? 대문으로 들어서자 아들들이 달려나와 김승경을 부축해서 들어가며 분에 못 이겨 씩씩거렸습니다.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그놈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김승경을 닮아 거칠기로 소문이 난 세 아들들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행패를 부릴 기세였지요. 하지만 김승경은 깨달은 바가 있어서 아들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 같구나.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살자꾸나. 김승경은 성격이 거칠어 행패만 일삼던 세 아들을 훈계하여 착하게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김승경 자신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벼락 감투를 쓴 사람. 옛날에 이 관명이라는 사람이 암행어사의 명을 받고 영남에 내려갔다가 돌아와 임금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숙종 임금은 희색이 만연한 용안으로 그를 맞았지요. 얼마나 객고가 심하였는가? 민폐를 끼치는 벼슬아치는 없던가? 통영 아래쪽에 있는 섬 하나가 대궐 암흑의 후궁의 땅으로 되어 있사온데 위에서 밭이라는 것이 하도 많고 극심하여 백성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궁핍하고 원성이 자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숙종이 말하였습니다. 과인이 조그만 섬 하나를 후궁에게 준 것이 무엇이 그리 나쁘다고 감히 비방하고 논란하는고? 이렇게 말하며 앞에 놓인 상을 치는 바람에 상이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임금이 이렇게 진노하는 데에도 유관명은 조금도 굽히는 기색 없이 또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어 아뢰었지요. 소신이 상감을 모시고 경연에 참여하올 때에는 이렇지 않으시더니 외지에 나간 지 1년 동안 상감의 과격하심이 이에 이르렀사오니 이는 즉 상감께 간쟁하여 올리는 신하들이 없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이옵니다. 상감 주위의 신하들이 이러할진데 그들을 모두 파직시키옵소서. 이렇게 서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것을 솔직하게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숙종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좌우에 있는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승진은 정교를 쓸 초지를 가져오라. 모든 신하들은 이 관명에게 큰 벌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하며 모두 눈을 아래로 깔고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잠시 뒤 승지가 벼루와 초지를 대령하자 숙종은 분부대로 쓰라고 명했습니다. 전 수의 여사 이 관명에게 부제학을 제수한다. 너무나도 뜻밖의 어명이었지요. 신하들도 너무나 의외의 일이라서 서로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숙종이 다시 언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승진은 짐의 말을 못 알아들었는가? 어서 쓰거라. 예, 전하. 부제학 이 관명에게 홍문제학을 제수한다고 써라.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명이었으므로 승진은 그대로 초지에 쓰는 수밖에 없었지요. 이어 숙종은 또다시 홍문제학 이 관명에게 호조판서를 제수한다고 쓰라 하며 잇따라 어명을 내렸습니다. 숙종은 이 관명의 직품을 3번이나 높여 당장의 정경으로 삼아 놓은 것이니 그래놓고 하교하기를 경이 옳은 말을 진언하여 과인의 잘못을 알았기로 경을 호조판서로 앉히는 터이요. 경은 앞으로 그런 민폐가 있거든
항상 서슴지 말고 그 폐단을 없애서 나라를 태평하게 하도록 하라. 하고는 옥자에서 일어나 편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관명의 이 같은 파격적인 승진을 사람들은 벼락감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남자. 옛날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늘 기분 좋게 웃고 또 한 사람은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우연히 길에서 만났지요. 찌푸린 사람이 웃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늘 그렇게 웃고 있나? 나는 모든 일이 짜증나고 불만스러워 저절로 얼굴이 찌푸려진다네. 집에서도 아내와 마주치면 매일 말다툼 뿐이니 정말이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그러자 싱글벙글 사람은 연신 웃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나로 말하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재미가 나서 그야말로 겁이 날 정도일세. 집에서도 아내가 어찌나 잘해주는지 정말 사랑스럽기 그지없지. 아내는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한다네. 내 남편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 옳아요. 아무튼 내 아내는 내 뜻을 거스르는 법이 절대로 없지. 웃는 사람의 말에 찌푸린 사람은 화를 내었습니다. 이제 보니 자네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일세. 왜냐하면 자기 아내의 말을 고지곧대로 믿으니 말이지.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내 말 좀 들어보게. 도대체 여자의 말은 믿을 게 못 되네. 자네 아내가 자네를 하늘처럼 받드는 이유는 자네가 이때까지 바른 말만 했기 때문이야. 만약 자네가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한다면 자네 아내는 당장 자네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칠 걸세. 정말 그럴까? 아, 그렇다니까. 내 말을 믿을 수 없거든. 어디 한번 시험해보게. 오늘 집에 돌아가서 당나귀를 외양간 안에 집어넣을 때 그놈의 엉덩이를 여물통 쪽에다 대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 아내는 자네에게 이런 멍청이 얼간이 하며 야단을 칠 걸세. 내 아내는 내가 어떤 바보짓을 해도 절대로 잔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디 자네의 말이 맞는지 시험해 보겠네. 웃는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지금 당나귀를 외양간에 집어넣을 텐데 와서 좀 거들어 죽으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쪼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남편과 함께 당나귀를 외양간 안으로 끌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보니 남편이 오늘따라 좀 이상하였지요. 이상하게도 당나귀 엉덩이를 여물통 쪽에다 갖다 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남자의 아내는 조금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호호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좀 오늘 이상하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 웃는 남자 역시 웃으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내 아내가 최고야. 그러니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셈이지. 그때 외양간 바깥에서는 찌푸린 남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 부부는 오늘 틀림없이 싸움을 벌일 거야. 하지만 잠시 후 밖으로 나오는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찡그린 남자는 싱글벙글 남자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봐요.
아주머니는 어째서 남편이 뚱딴지 같은 짓을 해도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다니 왜요? 물론 남편이 당나귀 엉덩이를 여물통 쪽으로 갖다 낸 것은 이상했어요. 하지만 혹시 또 모르잖아요. 남편이 여물통 위치를 바꾸려는 것인지 말이지요. 찌푸린 남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뭐든 좋게 생각하니 저절로 입에서 웃음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고집센 영감. 아주 먼 옛날 아들 셋을 둔 영감이 있었는데 고집이 아주 세었지요. 한번 고집을 세우면 절대로 굽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의 길 옆에는 덤불이 있었지요. 이 덤불은 보통 덤불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빌었지요. 저희 어머니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병이 말끔히 낫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덤불을 오래전부터 받들어 모셔왔지요. 하지만 고집쟁이 영감은 달랐습니다. 덤불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였지요. 덤불 때문에 비좁은 길을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덤불을 쓸어버리고 길을 넓힐까?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차도 다닐 수 있을걸. 고집쟁이 영감은 자신의 생각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펄쩍 뛰었지요. 그건 안 됩니다. 병이 나면 어디 가서 빌라고요.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다. 덤불에 사는 도깨비가 알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대해도 고집쟁이 영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내 사람들을 사서 덤불을 쓸어버리고 길을 넓혔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집쟁이 영감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집쟁이 영감이 잠을 자려고 방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렸지요. 그러더니 키가 장대같이 크고 머리에 패댕이를 쓴 사람이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고집쟁이 영감이 소리쳤지요. 너는 누구냐? 나는 덤불에 사는 도깨비다. 네가 덤불을 없애는 바람에 우리 도깨비들이 집을 잃었지. 오늘부터 너희 집에 살아야겠다. 도깨비의 청에 고집쟁이 영감은 소리부터 질렀습니다. 허튼 소리 말고 썩 물러가지 못해. 그러자 도깨비도 지지 않고 소리를 쳤지요.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너희 아들을 데려갈 것이야. 마음대로 해라.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고집쟁이 영감이 이 말을 하기 무섭게 집 안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멀쩡하던 막내 아들이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지요. 막내 아들은 밤새도록 끙끙 앓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막내 아들은 아침을 넘기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다 덤불을 없앴기 때문에 받는 벌이야. 마을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지요. 다음날 고집쟁이 앞에 다른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둘째 아들도 데려가겠다. 도깨비의 협박에 고집쟁이 영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라. 나는 죽어도 너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집 안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것이지요. 집 안이 발칵 뒤집혀도 고집쟁이 영감은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사랑방을 지키고 있었지요. 다음 날 또 다른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알려주겠다. 밖을 내다보아라. 고집쟁이 영감이 방문을 열어보니 도깨비들이 마당에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어찌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이렇게 많은 도깨비들이 집이 없어 한대참을 자고 있다. 이들이 불쌍하지도 않느냐? 이 집에서 살게 하기 싫으면 우리가 살 집이라도 지어다오. 도깨비는 고집쟁이 영감에게 사정사정을 하였지요. 그러나 고집쟁이 영감은 말 없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도깨비는 화가 나서 소리를 쳤지요. 너같이 인정 없는 놈은 처음 봤다. 네 큰아들을 데려갈 테니 그리 알거라. 누구를 데려가든 상관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해라. 고집쟁이 영감이 이 말을 하기 바쁘게 집 안에서는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큰 아들도 알아놓은 것이지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덤불을 없애더니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군. 쫄딱 망하게 생겼어. 저 집 영감은 아들 셋을 잃고 어찌 살려나? 마을 사람들이 담장 밖에 모여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고집쟁이는 서랑 방에 꿋꿋이 앉아 있었지요. 그때 도깨비가 다시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넌 어찌 그리 고집이 세냐? 우리가 졌다. 다른 두 아들은 명이 짧아 우리가 쉽게 데려갈 수 있었다. 큰 아들도 데려가려 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큰아들은 명이 길어 60이 넘도록 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였다. 우리는 간다. 잘 있거라. 도깨비는 인사를 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알아 누워있던 큰아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지요. 고집쟁이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고집을 부리며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제사 지내기. 김선비는 아내와 함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삿날이 가까워 오는데 제상을 차릴 수 없으니 어쩌면 좋소. 그러게 말이에요.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으니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할 형편이 못 됩니다. 며칠 뒤면 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사상을 차리고 싶었으나 살림살이가 너무나 궁하였지요. 꿈길을 밥 먹듯 하니 아무것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도 없었지요. 김선비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지요. 마침내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으로 들어갔지요. 신주란 죽은 조상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를 말합니다. 김선비는 입고 있는 도포의 통 넓은 소매 속에 신주를 감추었지요. 그러고는 곧장 장터로 갔습니다. 오늘은 장날이었습니다. 닷새 만에 또 장이 선 것이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아주 붐볐습니다. 장터에는 이렇게 물건이 차고 넘치는데 나는 제사거리를 마련하지 못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김선비는 생선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싱싱한 생선들이 있었지요. 김선비는 소매 속에 감춘 신주를 반쯤 드러내어 생선 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장터에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선비는 알아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조기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조기 좀 드시지요. 참 조기입니다. 이번엔 가자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가자미입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생선이지요. 많이 드십시오. 그러고 김선비는 과일 파는 곳으로 갔습니다. 김선비는 소매 속에 있는 신주를 반쯤 드러내어 과일 앞에 섰지요. 아버지, 과일들이 싱싱합니다. 마음껏 드시지요. 과일 가게 앞에 잠시 머무른 뒤 이번에는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나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지요. 아버지, 맛있는 나물입니다. 드시고 싶은 나물이 있으시면 많이 드십시오. 김선비는 장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장터 어귀에서 다시 중얼거렸지요. 아버지 이제 집으로 가시지요. 쌀밥과 고깃국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김선비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이웃집에서 구워온 양식과 고기로 쌀밥과 고깃국을 끓여 놓았지요. 그리하여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버지, 생선과 과일, 그리고 나물은 장에서 드셨으니 이제 쌀밥과 고깃국을 드시지요. 김선비는 정성을 다해 제사를 모셨습니다. 비록 밥과 국뿐인 제사상이었지만 효성은 지극하였지요. 밤이 깊어지고 김선비는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배웠지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참 고마웠다. 어찌나 배불리 먹었는지 모른단다. 아버지,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집에서 모시지 못하고 시장 바닥에서 건성건성 모셨으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김선비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네 처지를 내가 잘 아는데 무슨 소리냐? 다 이 아비를 잘못 만나 가난을 물려받은 탓이지. 네가 고생하는 것을 보니 죽어서도 마음이 아프구나. 얘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길 바란다. 꽃 피고 새 우는 봄이 돌아오면 앞산 자갈밭을 개가 나여 농사를 짓거라. 그럼 큰 수확을 거둘 것이야. 김선비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뵌 아버지 말씀이 귀에 쟁쟁하였지요. 그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요. 어쩜 저와 똑같은 꿈을 꾸셨어요? 저에게도 아버님이 나타나 내년에 아들을 낳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내의 말을 들은 선비는 눈물을 글썽거렸지요.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김선비 내외는 꿈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앞산 자갈밭을 일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렸지요. 못 쓰는 밭을 왜 죽어라 일구는 거지? 참 별일이네. 김선비 내외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열심히 밭을 갈아 채소를 심고 가꾸었지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선빈의 밭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세상에 쓸모없는 밭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저 채소 좀 봐. 우리 마을에서 이 집만 풍년이네. 농사 짓는 기술이 보통이 아닌데. 김선비는 이제 집안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끼니 거리 없어 걱정하던 일은 옛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 다음 해에는 더 많은 농산물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김선비의 집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선비가 조상신을 잘 모셔서 복을 받은 사실을 알고 너나 없이 효도를 다했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은 효자 마을로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 조선 태종 임금 때의 일입니다. 충청남도 공주 고을에 김성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지요. 김성달은 아전으로 관아의 곡식 창고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정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또 김성달을 직접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여보게, 딸을 시집 보내야 하는데 모아둔 돈이 없네. 가을에 추수를 하면 꼭 갚을 터이니 쌀 10가마만 빌려주게나. 사람들이 찾아와 딱한 사정을 말하면 김성달은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고 곡식 창고를 열어 쌀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쌀을 구워간 사람들은 약속한 날에 갚지 못하였지요. 모두들 가난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성달은 그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에 빚 독촉을 할 수도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충청감사의 명을 받은 관리들이 공주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곡식 창고를 조사한 뒤 김성달을 불러 캐 물었지요. 쌀이 100가마나 모자라니 어찌된 일이냐? 그 쌀을 어디에 빼돌렸느냐? 김성달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곡식을 빌려간 사람들이 감옥에 끌려가 혹독한 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요. 왜 말을 못하느냐? 관리들은 곤장백대를 쳤지만 김성달이 말을 하지 않자 그를 감옥에 가두었지요. 곡식을 구워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때문에 그 사람이 모진 고생을 하는구먼. 쌀 100가마를 우리가 갚아 주어야 하는데 그 많은 쌀을 어디서 구하겠나?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기만 했습니다. 김성달의 딸 취매도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취매는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밥이며 빨래 같은 집안일을 혼자서 해왔지요. 게다가 아버지까지 감옥에 갇혔으니 옥바라지까지 해야 했습니다. 취매는 날마다 감옥으로 밥을 날랐지요. 쌀이 없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얻은 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네가 고생이 많구나.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옥살이를 하시는 아버지에 비하면 저는 고생도 아니에요. 취매는 아버지가 빨리 감옥에서 풀려 나오기를 매일매일 빌었습니다. 어느 날 취매는 감옥에 갔다가 간수를 붙들고 물어보았지요. 저희 아버지께서 언제쯤 감옥에서 나오실까요? 글쎄, 죄가 무거워 풀려 나오기는 힘들 것이야. 어쩌면 사형을 받게 될지도 몰라. 간수의 말에 취매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아버지가 사형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엄한 재판관을 만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안 돼요. 취매는 집에 돌아와서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죄를 지었을 뿐인데 취매는 이대로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 임금님이라도 만나 사정을 이야기해 보리라 마음먹었지요. 당시에는 임금님이 사는 대궐 물루에 신문고라는 북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분하고 억울한 사연이 있는 백성이 이 북을 치면 임금님이 그것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지요. 취매는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아버지의 옥바라지를 부탁하고 여비를 마련하여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취매가 신문고를 치자 관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지요. 왜 신문고를 쳤느냐? 말해보거라. 취매는 관리에게 자신의 사연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기다리고 있거라. 네 사연을 임금님께 전하고 올 것이야. 관리는 대궐 안으로 사라지더니 한참 뒤에 나타났습니다. 임금님께서 네 사연을 들으시고 사형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됐든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것은 사실이니 네 아버지에게 귀양형을 내리라고 하셨다. 취매는 관리의 말을 듣고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사형은 면하게 되어 아버지의 목숨을 건졌기 때문이지요. 며칠 뒤 김성달은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있는 비금도라는 섬으로 귀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취매도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취매는 섬에서 미역을 따고 조개를 캐며 아버지를 모셨지요. 취매는 이곳에서 6년을 살았는데 그 해에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귀향이 풀린 것이지요. 취매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버지 고생 많으셨지요? 이제 귀향이 풀렸으니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나도 그러고 싶단다. 하지만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도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당분간 이곳에서 살며 돈을 벌고 싶구나. 이제 자유를 찾았으니 고기잡이라도 해야겠다. 치매와 아버지는 돈을 모은 뒤 고향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깃배를 타고 취매는 미역을 따거나 조개를 캐는 일을 계속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뒤 갑자기 폭풍우가 휘몰아쳤습니다. 산 더미 같은 파도가 일고 바다는 성이 난 듯 무서운 소리를 내었지요. 폭풍우는 다음날 그쳤지만 바다로 나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취매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에 앉아 날마다 기도하였지요. 아버지가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풍랑을 만나 배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았기 때문이지요. 기다림에 지친 취매는 결국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효녀인 취매가 아버지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바위를 효녀 바위라 부르고 그 바위 위에 정자를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